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윤책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혁신위 멤버에 저는 참 의문이 많습니다. 이 나라 집권 여당을 혁신하겠다는 것은 바로 5개월 뒤에 닥쳐오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언론 매체들은 지금 사설과 칼럼들을 통해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거의 모든 신문들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도 고 이건희 회장 말씀을 본따서 마누라와 자식 말고 다 바꾸겠다 이렇게 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바꾸겠다는 걸까요? 그게 저는 몹시 의아했는데 어제 혁신위가 출범한 뒤에 1호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놀랍게도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입니다. 언론은 당장 이준석과 홍준표를 거론했습니다. 혁신위원 12명 중에는 정치를 안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은 고작 전현직 의원 3명뿐입니다. 그중에 김경진이 27일 오후 혁신위 첫 회의를 마친 뒤에 기자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최초에 말했던 국민통합, 야당과의 소통과 통합, 당내 화합과 통합 등을 주요 안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야당과의 소통과 통합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시 김경진 전 의원의 말이 이렇습니다. 내부적으로 다양한 안건과 대안들이 있었지만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삼자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혁신위는 일단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준석과 홍준표, 김재원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행위를 했다고 징계를 한 이준석 등을 사면하는 것이 왜 혁신일까요? 애초에 그들을 징계한 게 잘못된 것이거나 아니면 구태였다는 말입니까? 이준석의 탈당을 막겠다는 의도인가요? 이준석은 총 1년 6개월, 그 2건이죠. 그리고 홍준표는 10개월, 김재원은 1년, 당원권 정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경진은 일단 이 안건을 가지고 의논을 하면 최고위원회의에서 승인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최고위는 당의 정책적, 정무적 최종 결정이 있으니 컨펌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막상 김경진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 말이었을 것입니다. 인 위원장과 혁신위는 유승민도 그렇고 이준석도 만나는 수가 충분히 있다. 당내 발전과 통합을 위해 만남을 회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글쎄요, 지금 혁신위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혁신위는 제1호 안건으로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경진은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은 분들이 사면 대상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한다. 형사범죄에 연루돼 기소된 경우 등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사면 대상으로 제일 먼저 거론된 이준석은 오히려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우격다짐으로 아량이라도 베풀 듯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킨다. 그는 그 뒤에 혁신위의 생각에 반대한다. 재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도 사면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이준석은 모르겠습니다. 세간에서 나온 말대로 본인이 탈당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고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신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입성을 한다. 그런 계획일까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준석은 혁신위에 충고까지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있었던 무리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혁신위의 일이다.
권력의 횡포를 지적하는 좀 더 근본적인 것을 하라. 전 대표로서 하는 충고입니까? 한편 혁신위는 이틀 뒤 30일 광주 5.18 민주화 묘역 참배를 첫 대회 일정으로 정했습니다. 아마 이제 광주 5.18 묘지를 가는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부터 일단 취임 행사가 되는 모양입니다. 내일 10월 29일 서울 광장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행사에는 인요한과 그리고 혁신위원 일부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당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기관도 아니죠. 혁신위는 말입니다. 혁신위는 그런데 왜 당 대표 등 지도부가 가지 않는 야당이 주최자인 추모 행사에 굳이 가는 걸까요? 인요한이 말이 이랬습니다.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 중요성을 통감하고 있고 그게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저는 혁신위가 뭔가를 혁신해서 국민의 힘을 산뜻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 혁신해야 할 타깃이 무엇일까요? 자,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하죠. 당무에 복귀를 했죠. 34일 만에 복귀를 한 이재명이 중요한 당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공식인 민주당 김영직 최고위원회는 27일 대표적인 의원의 친명으로 불과되는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 듣는 이름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꽤나 유명한 분이 모양입니다. 지난달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에 사퇴를 한 비명계 송갑석 의원의 후임인 셈입니다. 신임 정식위 의장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죠. 삼선 이계호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권칠성 대변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충청 출신 박정현과 호남 출신 이계호의 인사는 지역 안배와 당내 통합을 위한 인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단체 출신 박정현은 비명계 박영순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대덕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는 열흘 전 18일 발족한 친명계 전직 기초단체장 모임 혁신과 도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선언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승리가 절실하다. 물론 이 문장의 방점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바로 여기 찍혀 있는 겁니다. 박정현은 25일엔 친명 유튜브에 출연해서 자신의 색채를 더욱 뚜렷이 드러냈습니다. 결국 지금 민주당에는 다음 총선에서 이런 식으로 친명이 비명을 몰아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원외 친명이 아니면 비례대표 친명이 비명, 원내 비명 의원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비명계 학살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여기저기서 개딸들이 공격에 시달리며 지금 조롱받고 있습니다. 박시영 TV에 박정현과 함께 출연을 한 낙곰수 김용민은 박영순 의원을 굳이 호칭하며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박영순 의원은 비명이죠. 정말 대단한 수박 아니신가. 세상에 수박에 딸린 잎을 보니 낙엽이다. 낙엽,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낙엽은 이낙연 전 대표를 낮춰 부르는 은어입니다. 박정현의 맹목적인 충성심은 지난번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던 이 가결파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가결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을 제대로 읽어는 봤는지 읽어보면 내용이 너무 없지 않느냐. 민주당으로 행동해야 할 때 개인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용납하기가 쉽지 않다. 자,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자 비명계는 박정현 최고위원 임명에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입니다. 이원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동지의 가슴에 빗수를 들이댄다고 했습니다. 박정현의 지명은 통합이 아니라 동지의 가슴에 빗수를 들이대는 행위다. 분파 행위라는 거죠. 박영수를 찍어내기 위함이 아니라면 박정현의 불출마가 전제되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박영순을 쫓아내기 위해서 박정현을 최고위원에 모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박정현이 최고위원 된 건 좋은데 불출마 선언을 하라, 이런 요구입니다. 이원욱은 또 지난번 체포동의안 각일 때 송갑석 최고위원과 달리 사표가 반려된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사무부총장들까지 사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무직 당직자들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는데 비명계 송갑석 전 최고위원과 달리 사표가 반려됐던 것입니다. 비명계 수도권 의원은 더 직접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경선을 몇 개월 앞두고 출마 예정자를 최고위원회에 앉히는 게 어떻게 정상적인 인사냐. 그는 풍문으로 떠들던 공천학살에 대한 우리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명계의 당내 반발이 이렇게 확산이 되자 이재명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박정현이 왜 비판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분이 천명인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쯤 되면 능청이라고 해야 합니까? 자, 그러자 표적이 된 박영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명익 최고위원 임명은 우리 당 당헌에 규정된 당대표의 고유 권한인 만큼 이를 존중한다. 충청 출신 인사가 당 지도부에 합류하게 된 점에 대해서도 환영한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그 이상의 어떤 정치적 의미도 부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인사도 다 잘했는데 그걸 공천과 직접 연결시키지 마라,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27일 국회 일정을 이유로 중앙지방법원에 있었던 합의 34부 재판, 그러니까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또 불출석했습니다. 법원은 이재명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은 이날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변호인에게 피고인이 오늘도 안 나오시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고, 변호인이 그렇다고 하자 그러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날 재판은 지난 8월 25일 이후 약 2달 만에 열린 셈입니다. 9월 재판은 이재명이 단식하면서 2차례 연속 열리지 못했죠. 지난 10월 13일 재판은 이재명이 국정감사를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재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국정감사에도 불출석했습니다. 그런데 13일 재판부는 이후 재판은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 이렇게 재판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이 다시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고 김문규와 관련한 이재명의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한 서정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 서정 조사에 이어 두 번째 혐의, 이재명이 백인동 토지용도 4단계 상향, 그러니까 자인녹지에서부터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한 것이 국토부의 위협으로 할 수 없이 한 것이라고 국정감사장에서 말을 한 이 백인동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백인동 토지용도 상향에 관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이재명이 성남시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당시 성남시 주무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압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백인동 로비스트 김인섭의 알선 수재 혐의 재판에서 2013년부터 2015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으로 3년 동안 근무를 했던
A 모 씨가 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 A는 백인동 부지의 용도 변경 업무 등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검찰이 A에게 한 질문이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2022년 10월 2일 직접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은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확인했느냐. A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검찰이 물었습니다. 이재명이 누군가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라는 보고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당신 아니냐 이렇게 물었지 않느냐. 그러자 A씨는 네 라고 하면서 국토부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인동 토지 용도를 자인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올려준 데 대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검찰은 바로 이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앞둔 이재명이 당시 사업 담당 공무원이었던 A씨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지 않느냐. 그걸 물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A 모 씨가 그런 증언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일종의 위증교사를 했다고 해야 합니까? A 모 씨는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 임모와 그리고 경기지사 시절에 비서실장 고 전영수 씨도 각각 같은 해 8월과 10월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비슷한 내용을 물었다고도 증언을 했습니다. A는 이들에게도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합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백인동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들과 접촉해서 국토부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을 해달라 이렇게 회유 압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바로 이 같은 정황을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자, 그러자 A는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확실히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이 법정 대신에 선택을 한 27일 국정감사, 그 국정감사가 아주 재밌었습니다. 27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재미있는 문답이 펼쳐졌습니다. 이재명이 신원식 국방장관에게 따지듯 물은 문답이 이렇습니다. 이재명의 질문입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데도 계속 제압, 억압으로 가야 하느냐. 균형 감각을 가지라. 이재명은 이는 경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뭘 경고하는 걸까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솔직히 저는 이재명이 군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군 복무를 안 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군사 지식이 형편없을 것이라고 속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말하는 균형 감각은 뭘 말한 걸까요? 당장 최근 이스라엘을 기습한 하마스의 포격에서 보았듯이 우리도 아주 비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 언론들이 전부 다 그렇게 보도를 했죠. 하마스가 몇천 발의 포탄을 이스라엘에 퍼붓고 그 다음 우리 신문들이 전부 다 같은 논지를 실었습니다. 이 아이언돔이 말짱 흙것이 되어버렸다. 우리도 북한 장사정포가 날아오면 이렇게 된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휴전선 산 뒤쪽 동굴 속에 숨어있는 북한의 장사정포입니다. 다인장 로켓이죠. 지금까지는 북한이 이런 장사정포의 대응수단으로 이스라엘이 보유한 아이언돔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도 아이언돔과 같은 것을 자체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2021년 5월 10일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로켓 미사일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공방전과 아주 유사한 것인데 포탄 숫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막았습니다. 이날 하마스가 쏜 로켓탄은 음속 1.5배로 이스라엘 상공을 날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군은 더 빠른 음속 2.2배의 타미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1.5배의 미사일이 날아오니까 그것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이쪽에서 더 빠른 미사일을 쏘아 올려서 공중에서 격추를 한 겁니다. 이날 하마스는 로켓탄을 무려 1,050발을 쏘았고 이스라엘은 이 가운데 1,030발을 요격했습니다. 산술적으로 요격률 98%입니다. 요격하지 못하고 떨어진 미사일은 20발인데 그래서 피해는 아주 적었습니다. 이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10년을 기울인 무기로 2011년부터 개발이 되었습니다. 단거리 대공탐지 레이더와 타미르 미사일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마스가 더 많은 로켓탄으로 공격을 해보자 아이언돔은 그냥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3,000발이 넘게 포탄이 날아왔다 그러죠. 이러니까 아이언돔 자체가 갈팡질팡이 되어버린 겁니다. 현재 휴전선에는 장사정포가 340문가량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주체포라고 불리는 구경 240mm 방사포, 그러니까 다이냥 로켓입니다. 이 240mm 방사포와 그리고 아마 300mm도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곡산포라는 170mm 자주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켓은 최대 50km에서 60km 이 날아가는 미사일인데 사실상 수은 배이냐까지 날아갑니다. 그래서 미사일과 아주 비슷합니다. 비무장지대 DMZ 북쪽에서 쏘면 수흥까지 갈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거기에다 추력을 더하는 뭔가를 또 붙이면 어쩌면 계룡대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북한군은 유사시에 장사정포를 갱도에서 꺼내 외부 사격진제 전개를 한 뒤에 쏩니다. 평소에는 동굴 속에 넣어뒀다가 끄집어내서 다 벗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포탄을 집어넣어서 일제히 발사를 하는 겁니다. 그 숫자는 어느 정도일까요? 시간당 최대 10,000발에서 20,000발까지 엄청난 숫자입니다. 10,000발에서 20,000발까지 사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언돔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 아이언돔으로 이 20,000발까지 되는 장사정포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비슷한 방어체제를 현재 우리가 개발 중인데 그 효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1993년 1차 북핵 위기 때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 했죠. 그건 다들 알고 있죠. YS 때 말입니다. 그러나 당시 김영삼 정부는 북한 장사정포의 보복 공격을 걱정했고 그래서 전면전으로 되면 서울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이런 염려를 했고 클린턴의 폭격 계획에 반대를 했습니다. 북한이 장사정포를 서울로 쏘면 대책이 없어서입니다. 우리 군은 사실 북한 장사정포에 대비해서 새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북한이 장사정포로 쏘면 한미군이 보유한 MLRS와 그리고 국산 천무동 다인장포 그리고 에이테킴스 미사일 그리고 국산 KTSSM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 있습니다. 155mm 포 또 공군이 전투기 등으로 북한 장사정포와 갱도 및 사격 진지를 신속하게 파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2010년 정도까지 우리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이처럼 대화력전을 준비를 하자 북한은 산악지형의 남쪽 경사면 갱도 속에 있던 장사정포를 그러니까 우리 쪽 산 쪽에 갱도를 파고 들어가 있던 장사정포를 2010년 산의 뒤편으로 옮겼습니다. 앞에서는 보이지 않고 앞에서 곧장 때릴 수 없는 산 뒤쪽으로 옮긴 겁니다.
산이 뒤편 북사면으로 갱도를 다 옮겼다.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보이지 않고 육군이 155mm 자주포로는 북한 장사정포 진지를 애초에 맞힐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공군 전투기도 휴전선을 지나서 산 뒤편으로 날아가야만 그 갱도에 폭탄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 뒤로 돌아가야 되는 만만치 않은 부담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군은 다시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 KT-SSM을 극비리에 개발했습니다. 저도 이 공부는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 KT-SSM의 탄두는 열압력탄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열압력탄이라는 신종 탄두인데 갱도 입구에서 터지면 그 고열 폭풍이 갱도 깊이 들어가서 완전히 싹 다 태워버리는 무시무시한 폭탄입니다. 그래서 갱도를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이 KT-SSM 200여 발을 동시에 발사를 하게 되고 북한군 장사정포 갱도 70% 이상이 한꺼번에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산이 뒷면 쪽에 갱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가격하기 어렵다는 것이 첫 번째 불안 요소입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 때 궤도 남마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몇 차례 아파치 헬기 2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호크기 도입도 주장을 했죠. 아파치에 탑재한 헬파이어 미사일은 북한의 장사정포를 완벽하게 파괴할 유도 미사일입니다. 동굴 속으로 찾아 들어가서 때리니 말입니다.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아파치 헬기 2개 도입을 지시했습니다. 저와 생각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호크기도 도입을 지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글로벌 호크기를 우리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9.19 군사합의를 하면서 휴전선 10km 이내 회전익 비행기를 금지시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치 헬기가 10km 안에서 날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헬파이어 미사일은 한국형의 경우 사거리가 10km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적의 장사정포가 있는 그 7.4km 안쪽에서 아파치 헬기가 헬파이어 미사일을 때려줘야만 그 동굴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직선거리는 불과 27km 정도입니다. 제가 9.19 군사합의를 우리가 자진해서 무장해제를 한 이적의 문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적의 문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군사 지식이 없다 손치더라도 해도 너무했다. 어떻든 국방장관 신원식은 균형 감각을 가져라 하는 이재명의 경고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비유하건대 경찰이 방범 활동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 강도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지 그 강도를 막기 위한 경찰이 방범 활동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따끔한 지적을 한 겁니다.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재명이 묻습니다. 9.19 군사합의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줄어든 것은 인정하느냐. 솔직히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이재명 같은 이가 국방위원이 된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군을 전혀 모르는 분이니 말입니다. 신원식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직접 충돌은 감소했지만 그동안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고도화했기 때문에 사실상 더 위험해졌다. 다시 이재명이 묻습니다. 군사합의를 파기하면 핵 위험이 줄어드느냐. 그 허점이라고 파고든 겁니다. 신원식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핵 위협의 증강과는 큰 관계는 없지만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훨씬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9.19 군사합의를 폐기를 한다면 우리 국민은 훨씬 더 안전해질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자 이 신은식의 강도와 경찰 이론에 이재명이 경고로 맞섰습니다. 이재명은 전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게 진짜 안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말은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두려워하면 전쟁을 막지 못합니다. 몇천 년 인류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무엇보다 말로서 하는 평화가 유지된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화협약의 평균 수명은 불과 2년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